손잡이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 며느리였다. 어머니 안에 계시죠? 낯선 목소리. 시커먼 장갑. 새벽 장갑 낀 며느리의 방문. 나는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다. 이연아, 남의 집 문을 함부로 따고 들어오는 게 제정신이야. 분노가 섞인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검은 장갑, 아찔한 침묵.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 다 깨겠어요. 초조한 목소리, 복도 쪽을 흘끔거렸다. 뭐? 낮춰? 새벽부터 쳐들어와 놓고? 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웃들이 알아차리도록.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거니까요. 방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할 말? 이 새벽에?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하고 시간이 이때밖에 없는 거. 떨리는 목소리, 묻어나는 피로와 절박함. 그래서 그 바쁜 몸으로 검은 장갑까지 굳이 끼고 온 이유가 뭔데? 나는 그녀의 손을 가리켰다. 검은 장갑이 새벽빛에 번들거렸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끝장을 보러 왔습니다. 방 안을 훑는 며느리의 시선이 마치 금속 탐지기처럼 구석구석을 훑었다. 돈 받으셨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 다 들었어요. 그 돈 어디다 숨겨 놓으셨어요? 역시 돈. 결국 문제는 언제나 돈이었다. 남편 교통사고 보상금? 큰 돈이었지만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사라졌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는 듯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있긴 있었지. 금덩이라도 되는 줄 아나. 작은 애 병원비, 큰 아들 빚, 시아버지 장례. 남은 거 없어. 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 남편의 암투병 병원비, 큰아들의 빚 1,000만 원. 눈 깜짝할 새에 모두 사라졌다. 말도 안 돼요. 그 돈만 있었으면 내가 애들 굶기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은 잠적하고 양육비는 감감무소식이고 내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만 했다고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옆집 개가 짖기 시작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양육비라도 쥐꼬리만큼 나왔어요. 한 달에 10,000원. 그것도 3달 전부터 완전히 끊겼어요. 그 인간이 재혼했다나? 새 가정 꾸렸다고 애들은 완전히 버린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진짜인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인지. 떨리는 어깨, 부들부들 떨리는 손.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인 것처럼 보였다. 제가 편의점 알바 2개를 죽어라 뛰어도 월세랑 생활비 대기도 빠듯해요. 어머니 그 보상금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애들이. 절박함이 절절하게 묻어났다. 편의점 야간 알바 2개. 그 고됨을 나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겪었던 고생이 떠올랐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래, 네가 애썼다는 건 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양육비는 네 남편이 당연히 줘야 할 돈이지. 내가 줄 돈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 남편 빚 막느라 허리가 휘었다. 그건 내 눈에는 안 보이냐? 억울함이 밀려왔다. 큰아들의 사업비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을 때 나는 노후 자금까지 모두 털어서 빚을 막았다.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머니가 받으신 보상금이면 충분히 갚고도 남았을 텐데. 남은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갔다니. 그걸 누가 믿어요? 내 시아버지 암투병 하신 게 도대체 몇 년인데 그게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간병비에, 특수치료에,
약값에 보험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녀는 더욱 흥분하며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이 벌컥벌컥 열리고 장롱 문짝이 삐걱거렸다. 수십 년 된 혼수 장롱.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유산. 누렇게 변색된 이불, 빛바랜 한복, 퀴퀴한 곰팡이 냄새, 전기 요금 고지서, 낡은 병원 영수증, 빛바랜 가족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큰아들의 돌잔치 사진. 그때는 우리 모두 행복했었는데 씁쓸한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이혼한 지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놈의 강도질을 하겠다고. 나는 비아냥거렸다. 사람은 화가 나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녀가 더욱 흥분할수록 빈틈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붉어진 목덜미, 거친 숨소리.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았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절대로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정말 끝까지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 유약하고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절박함에 눈이 먼 한 마리의 맹수. 그녀는 가방 안에서 커다란 청테이프를 꺼내들었다. 찍, 찍.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살갗을 내는 듯한 소리. 코를 찌르는 듯한 청테이프 특유의 지독한 플라스틱 냄새. 어머니, 순순히 돈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오늘 여기서 절대 무사히는 못 나가실 겁니다. 차가운 선언.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듯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야, 너 정말 미쳤구나.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이러면 천벌 받는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가 재빨리 다가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천벌이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게 바로 천벌이 아니고 뭐였을까요?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애들은 굶주리고 저는 편의점에서 온갖 진상 손님들에게 욕설을 들어가면서 죽어라 일하고. 이게 천벌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에요? 깊은 한이 서린 목소리. 순간 동정심이 들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엄연한 범죄 행위다. 범죄요. 그럼 며느리 등골 빼먹은 건 범죄 아니에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테이프 뜯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찢기는 드드긋했다. 순순히 무너질 내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 억척스레 시장에서 야채를 날랐고 김장철 배추천 포기를 거뜬히 해치웠다. 어머니 제발. 큰 며느리가 다급히 내 발목을 붙잡았다. 털썩 침대에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위어머니. 저도 살아야 해요.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빨랐다. 2년 엔두야. 악을 썼지만 이미 발목은 질긴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찍, 찍, 돌돌돌돌. 파란만장한 내 인생, 며느리 손에 묶이다니. 체면도 있고 고함을 쳤지만 늦었다. 두 손과 발이 묶였다. 발가락 끝 감각이 사라져갔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자주 저렸는데 더욱 심해졌다. 테이프에 짓눌린 발목은 욱신거렸다. 꽉 조인 테이프 때문에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큰 며느리는 쏜살같이 장롱에서 낡은 이불을 꺼내 내 얼굴을 덮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 먼지, 낡은 솜 냄새가 뒤섞인 역한 냄새. 작년에 빨았어야 했는데 남편 병간회 정신이 팔려 있고 있었다. 숨 막히는 어둠이 덮쳐왔다.
코와 입이 막히자 숨을 쉴 수 없었다. 정말 숨이 막혔다. 이불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크, 커허. 인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묶인 발목 때문에 헛된 몸짓만 반복할 뿐이었다. 팔을 휘저어도 소용없었다. 늙고 병든 몸은 예전 민첩함을 잃은 지 오래였다. 뻣뻣해진 관절과 힘없는 근육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깊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렸다.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강도질 솜씨도 엉망이네. 이불이 눅눅해서 숨 막히는 게 아니라 냄새 때문에 죽겠어. 냄새 때문에 정말 그랬다. 숨 막히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퀴퀴한 이불 냄새였다.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내가 더러운 이불에 덮여 죽음을 맞이하다니. 큰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이를 악물고 더욱 세게 이불을 눌렀다.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왜 끝까지 입을 다물지 못해요? 그녀 목소리에는 격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분노와 슬픔, 절박함이 뒤섞인 울음소리였다. 이불 속에서 헐떡이며 간신히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평생 말로 살아온 사람이야. 죽어도 입은 막을 수 없을 거다. 2년. 나는 평생 할 말은 하고 살았어.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게 바로 나야. 죽는 순간까지 할 말은 해야 속이 시원한 성격이라고.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느릿하게 울려 퍼졌다. 뚜벅, 뚜벅, 뚜벅. 평소와 다름없는 느릿한 걸음걸이. 작은 아들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느렸다. 말도 늦었고, 걸음도 늦었고, 생각도 늦었다. 하지만 그 아이만큼 순수하고 착한 아이는 없었다. 엄마 방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작은 아들의 어눌한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4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목소리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수군거렸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다. 큰 며느리는 허둥지둥 이불을 반쯤 걷어 올리며 어색하게 둘러댔다. 도련님, 잘 지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깨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억지로 밝은 척하려 애썼지만 불안한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다. 순간 신선한 공기가 막힌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살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몸 반은 이불에 덮여 있었다. 작은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그의 눈이 빛났다. 형수님이다. 형수님 언제 왔어요? 그의 순진한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평소에 큰 며느리를 무척 좋아했다. 명절 때마다 큰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잡채를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우곤 했다. 큰 며느리는 당황한 듯 손을 휘저으며 작은 아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기쁨에 들떠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왔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돈 문제로 큰 소리가 오갔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런 불쾌한 기억은 잊은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맛있는 잡채에 대한 기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해맑게 웃으며 큰 며느리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덩치가 큰 편이라 앉을 때마다 꽤 큰 소리가 났다. 나는 이불 속에서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얘야, 엄마 좀 살려줘.
지금 인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속이 터질 듯 답답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순진한 아들에게 형수가 지금 엄마를 죽이려 한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작은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불을 살짝 들추며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허!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더워요? 그의 순진한 눈빛이 가슴을 쿡 찔렀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40해가 넘도록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수한 영혼. 그는 갑자기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맞다, 형수님. 저번에 우리 엄마가 형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생각난 듯 말을 꺼냈다. 순진한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다. 며칠 전에 엄마가 저녁 먹으면서 형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멈칫했다. 이불을 누르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네? 엄마가 밥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놓더니 큰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혼자서 애들 데리고 힘들게 산다고 그러면서 작은 아들이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진짜로 울었어. 엄마가 밥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큰 며느리도 참 팔자가 기구하다고,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불을 누르던 압력이 느슨해졌다. 며칠 전 저녁 된장국을 끓이다가 문득 큰 며느리 생각이 나서 울었던 날. 밥상에 수저를 놓고 한참 동안 훌쩍거렸는데 그걸 작은 아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모른다. 여자 혼자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큰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가진 게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형수님한테 미안하대요. 작은 아들은 큰 며느리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 그날 정말 서러웠다.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우리 엄마가 형수님 때문에 맨날 걱정해요. 왜 이제야 왔어요? 작은 아들이 순진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엄마가 형수님을 진짜 많이 생각해요. 맨날 우리 큰 며느리 하면서 비록 이혼했어도 정은 남아있다고 가족이라고 그러셨어요. 큰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살벌한 기세는 사라지고 없었다.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짜예요. 순진한 눈빛으로 큰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형수님 손에 뭐 묻었어요? 까만 장갑 왜 했어? 큰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냥 청소하려고. 목소리에 당황함이 가득했다. 새벽 시에 청소라니. 새벽에 청소해요? 우와, 형수님 부지런하다. 형수님이랑 엄마랑 이불놀이 하는 거죠. 나도 같이. 그는 곧장 나와 큰 며느리 사이 이불 속으로 몸을 파묻었다. 푹. 무거운 몸이 이불 속으로 덮쳐왔다. 숨이 막혔다. 은 좋게 나가는 덩치가 이불 속으로 파고드니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엄마, 나도 꽁꽁 묶어줘. 나도 이불놀이 좋아해. 어릴 때 자주 했던 놀이를 기억하는 모양이었다. 겨울이면 이불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이불 턴을 만들고 그랬다. 그때는 재미있었는데 나는 눈이 뒤집히며 외쳤다.
이 답답한 놈아. 내가 들어오면 내가 더 숨 막혀 죽겠다. 정말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숨이 막히는데 이 덩치가 들어오니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작은 아들이 이불 속에서 킥킥거렸다. 큰 며느리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묘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검은 장갑 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불을 누르던 힘이 점점 약해졌다. 큰 며느리는 순간 허둥지둥 웃음을 흘렸다. 그래, 같이 놀자. 우리 다 같이 놀자고.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체념. 아니면 이 상황에 어처구니 없음에 대한 체념. 방 안은 기묘한 풍경이 되었다.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다. 나는 발목 묶인 채 헐떡이고 큰 며느리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이불을 들었다 눌렀다 허둥대고 작은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이불 속을 구르며 즐거워했다. 엄마 따다드다다. 이불 속에 다 같이 있으니까 재밌네. 나는 눈물이 터졌다. 숨 막혀서인지 황당해서인지 아니면 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 때문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연인생에 이렇게 황당한 순간이 또 있을까? 하늘이 나를 버린 건지 지킨 건지, 이 바보 같은 아들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건지, 아니면 더 큰 수모를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자, 다 장난이라니까요. 이불놀이. 목소리는 밝은 척했지만 이마의 땀방울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긴장과 당황,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땀이었을 것이다. 작은 아들이 이불 속에서 팔을 뻗더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청테이프를 잡았다. 아, 이 아이는 정말 상황 파악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핏기가 싹 빠졌다. 하얗게 질린 얼굴이 마치 도자기처럼 보였다. 아니,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니까. 증거를 없애야 하는데 작은 아들이 그걸 만지고 있으니 당황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손엔 이미 테이프가 반쯤 감겨 있었다. 끈적한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이거 안 떨어져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잘 붙어? 작은 아들이 테이프를 떼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오히려 더 엉켰다.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다시 왼손으로.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그제야 작은 아들의 눈동자에 묘한 불안이 번졌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나 보다. 형수님의 긴장한 표정, 엄마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이 이상한 상황. 그는 이불을 살짝 들추고 내 얼굴을 보자 푸르스름하게 질린 내 입가를 보고는 눈이 커졌다. 엄마 숨. 이제야 알아차렸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이 답답한 노마 지금 알아차리면 어쩌냐. 저는 간신히 짜낸 목소리로 이를 갈았다. 정말 답답했다. 이제 와서 알아차리면 뭐 하냐고. 이미 상황은 다 꼬였는데 큰 며느리는 허둥지둥 이불을 걷어 올리며 둘러댔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왈왈왈왈 옆집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어댔다. 왈왈왈왈왈왈. 평소에는 조용한 진돗개였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보다. 걔는 가끔 사람보다 영리할 때가 있으니까. 쾅쾅. 담 너머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웃집 창문이 하나 둘 열렸다. 끼익. 낡은 창문이 열리는 소리. 이 시간에 윤 여사, 뭐야?
옆집 박씨 아줌마 목소리였다. 새벽잠이 없어서 항상 일찍 일어나는 분이다. 또 싸우는 건가? 건너편 김씨 할아버지도 창문을 열었나 보다. 그분은 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신다. 큰 며느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창문을 힐끗 보았다. 커튼 사이로 이웃집 불빛이 하나, 둘 켜지는 게 보였다. 새벽의 정적을 깨운 소동에 온 동네가 깨어나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팔에 붙은 테이프를 때려다 실패하자 문 쪽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큰일 났어요. 그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이 순간 큰 며느리는 작은 아들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발에 굴러다니는 약봉지를 밟고 미끄러져 퍽 소파 팔걸이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다. 팍!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파 팔걸이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꽤 아팠을 것이다. 비명과 함께 어이없는 침묵.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큰 며느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신음했고 작은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나는 이불 속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불을 발로 걷어찼다. 퍽퍽. 묶인 발목이 끌려나가며 바닥과 마찰을 일으켰지만 공기 한 모금이 목으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다시 또렷해졌다. 신선한 공기. 아,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 얘야, 라고. 저는 작은 아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컸던가 싶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왔다. 절박함이 만든 힘이었을 것이다. 작은 아들이 한참을 더듬더니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아니가 맞다. 숫자를 잘 못 외우는 아이라 걱정했는데 다행히는 기억하고 있었다. 평소에 내가 가르쳐둔 게 도움이 됐네. 통화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큰 며느리의 눈빛에서 마지막 여유가 사라졌다. 완전히 게임 오버였다.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멀지 않은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다. 삐용삐용삐용.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 동네 파출소가 분거리에 있어서 빨리 온 모양이다. 창문 틈으로 파란 불빛이 쓸고 지나갈 때마다 방 안의 난장판이 번쩍번쩍 드러났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가며 방 안을 비췄다. 뒤엉킨 서랍, 바닥의 영수증, 테이프 조각, 그리고 숨 헐떡이는 노인. 젠장, 연묵은 내 방이 이 꼴이라니.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관문이 쾅쾅 울렸다. 경찰 둘이 들이닥치자 큰 며느리가 손을 들었다. 검은 장갑 낀 손이 떨렸다. 아, 오해예요. 그냥 장난. 말끝을 흐렸다. 경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젊은 경찰과 노련한 경찰, 둘 다 상황을 꿰뚫어 봤다. 바닥에 청테이프, 발목에 붉은 자국, 작은 아들 팔에 덕지덕지 붙은 테이프, 집안에 엉망진창 흔적. 증거는 명백했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쇠붙이 소리가 울렸다. 큰 며느리의 검은 장갑 위로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아이러니였다. 그녀는 울먹였다. 왜 형수님 데려가요? 작은 아들이 경찰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았다. 아저씨, 형수님 왜 데려가요? 그냥 놀고 있었는데. 젊은 경찰이 당황하며 그를 떼어내려 했다. 저기, 이분이 할머니를 아니에요. 형수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는 큰 며느리 소매를 잡고 늘어졌다. 40 넘은 어른이 5살 아이처럼 울먹였다. 아저씨들, 제발 형수님 데려가지 마세요. 나이 든 경찰이 그를 달랬다. 아저씨, 이분이 잘못 안 했어요. 형수님 나 때문이에요.
아니야, 도련님. 도련님, 잘못 아니에요. 그럼 왜 가요? 왜 형수님만 데려가요? 작은 아들이 경찰들을 번갈아 봤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얘야, 형수님이 잠깐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정말요? 언제 와요? 내일 와요. 아니, 좀 있다가. 그럼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와요? 작은 아들이 큰 며느리를 올려다봤다. 그래, 도련님. 다음에 또 놀아요. 나이든 경찰이 헛기침했다. 피해자분, 병원 가셔야 합니다. 산소 포화도랑 상처 확인하셔야 해요. 젊은 경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작은 아들이 그제야 내 옆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떼어줬다. 엄마, 난 진짜 같이 놀자는 줄 알았어. 순진한 사과가 가슴을 찔렀다. 그래? 넌 평생 놀아도 되는 놈이야. 대신 다음부턴 밖에서 놀아라. 이불 속 말고. 나는 숨을 고르며 희미하게 웃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 젊은 경찰이 재차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이 먹으면 다 이래요.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침대 끝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을 만했다. 발목에 붉은 테이프 자국은 약과였다. 그럼 저희는 이만. 경찰들이 돌아서는 순간 눈앞이 빙글 돌았다. 방이 기울어지는 듯 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쿵, 바닥이 보였다. 아니, 내가 쓰러지는 거였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작은 아들의 비명이었다. 엄마, 엄마. 눈을 떴다. 낯선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어? 어머, 깨셨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옆집 박씨, 아주머니였다. 윤 여사, 정신 들어요? 날 알아보겠어요? 박씨 아주머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목이 말랐다. 엄마, 엄마 깨어났어. 작은 아들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많이 울었나 보다. 여기가 어디야? 응급실이에요. 윤 여사가 쓰러져서 이르고 불러서 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깨셨네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순자예요? 나이는요? 73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적었다. 급성 저산소증이 있었어요. 경찰분께 듣기로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뇌에 일시적으로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뇌는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렇죠? 정상적으로 호흡이 돌아와도 뇌 세포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서실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 거예요. 의사가 말을 이었다. 두 번째는 저혈압이에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묶여 계셨잖아요. 발목이 묶여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니까 피가 다리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박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혈당이었어요. 심각한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당뇨약은 드시는데 아침을 안 드셨죠? 새벽에 일이 생겨서 당뇨 환자분이 공복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거기다 과호흡까지 하셨으니. 작은 아들이 울먹였다. 엄마, 괜찮아요?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의사가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나이가 세시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다 있으시네요. 오늘 겪으신 일은 젊은 사람도 쓰러질 만한 충격이었어요. 며칠은 입원하셔서 관찰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아니, 전 괜찮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나는 천장을 보며 한숨 쉬었다. 살아있는 게 용했다. 박씨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못된 며느리. 아니, 그래도 이제 살았으니 됐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으니 실감이 났다. 나는 정말 죽을 뻔했구나. 이번 둘째 날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맨 앞에 마을 이장님이 서 있었다. 대후반의 이장님은 평소보다 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뒤로는 박씨 아주머니, 최씨 할머니, 마을 어르신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다. 윤 여사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고 이장님, 이렇게 다들 오시면 어떡해요? 병원이 시장통도 아니고. 에이, 무슨 소리? 우리 마을 터줏대감이 입원했는데 안 오면 어떡해? 이장님이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병원비 보태라고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거지. 나는 깜짝 놀라 쏜사래를 쳤다. 아이고 이장님,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다들 형편이 어려우신데. 박씨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어려운 건 무슨. 윤 여사가 평소에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김장철마다 배추 나눠주고 텃밭에서 난 것도 맨날 갖다 주고 최씨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작년에 우리 영감 쓰러졌을 때도 윤 여사가 병원 데려가고 밥도 해다 주고 그랬잖아요. 윤 여사, 우리가 남인가? 이장님의 손이 불쑥 뻗어 봉투를 내 입술 위에 얹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이 마을 사람들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데 이걸 안 받으면 우리가 너무 서운하지. 봉투가 열리며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다.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 손주도 10,000원 보탰어.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 김씨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큼큼 윤 여사, 너는 한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런 것도 못 받겠다는 거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어? 박씨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윤 여사 시집 올 때부터 봤는데 벌써 년이 됐네. 이거 우리 마음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이장님이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전부 합쳐서 10,000원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병원비 보태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감사는 무슨. 퇴원하면 그 유명한 김치찌개나 한번 끓여주면 되지. 박씨 아주머니도 보다리를 풀었다. 나는 밑반찬 좀 가져왔어요. 멸치볶음, 나물, 장조림. 다 윤 여사가 좋아하는 거예요. 깨시피랑 고추도 가져왔고. 병원밥이 싱거울 테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가져온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과일, 반찬, 영양제. 병실 테이블이 금세 가득 찼다.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다 못 먹어요. 작은 아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남으면 간호사들 주고. 이장님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게 윤 여사지. 평생 그렇게 살았잖. 베풀고 용서하고 또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만 가볼게. 환자 피곤하게 하면 안 되니까 푹 쉬고 빨리 나아요. 이장님, 다들 정말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이 병실을 나가면서 한마디씩 건넸다. 빨리 나와서 마을 회관 나와요. 화투 칠 사람 없어서 심심해 죽겠어. 그래요. 윤 여사 없으니까 마을이 썰렁해. 병실이 조용해지자 나는 봉투를 꼭 안았다. 10,000원.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청음보다 무거웠다. 창밖을 보니 마을 사람들이 산 모여서 걸어가고 있었다.
년을 함께 산 이웃들. 그들이 있어서 이 차가운 병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돈은 종이지만 사람은 마음이구나. 나는 봉투를 가슴에 대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무사히 퇴원했다. 우리 집 대문 앞엔 이웃들이 작은 반상이라도 여는 듯 모여 있었다. 아침 시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소문이 빨랐다. 새벽에 경찰차가 왔다 갔으니 온 동네가 다 알게 된 것이다. 아이고, 윤 여사 몸은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다면서. 작은 동네니까 금방 소문이 퍼진다. 나는 마당 한쪽에 걸터 앉아 빗자루를 붙잡고 있었다.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발목의 테이프 자국도 선명했다. 하지만 이웃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돈은 돈일 뿐이고 욕심이 문제지. 어제도 말했지만 돈은 잠깐 스쳐가고 사람은 남아요. 이 말을 하면서도 씁쓸했다. 사람이 남는다고 했지만 정작 내 큰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큰 며느리는 경찰서에 있으니. 옆집 최 씨 할머니가 껄껄 웃었다. 그려? 돈은 바람같이 와서 또 바람같이 가지. 남는 건 빚이랑 잔소리뿐이더만. 새 최 씨 할머니.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으신 분이다.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다. 하하, 맞아요, 맞아. 그래도 이렇게 웃어주는 이웃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저도 얼결에 웃었지만 속에서는 쓴물이 올라왔다. 남는 건 사람이라고 큰 소리 쳐도 사실 내 속엔 큰 구멍이 났다. 큰아들은 어디로 갔나? 큰 며느리는 감옥으로 갔고 남은 건 이 답답하지만 착한 막내 하나. 작은 아들은 내 옆에 찰싹 붙어 있었다. 저번부터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오늘 국밥 먹으러 갈래요? 난 소리 좋아. 그래도 밥 생각은 하는구나. 이 아이는 언제나 그랬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그래, 이놈아. 넌 뭐든 좋아하지.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 손이 내게 힘을 주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마당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엄마, 근데 집에 곰팡이 냄새 아직 나요. 나 콧속이 근질거려. 아, 맞다. 그 냄새. 이불.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오늘은 이불부터 빨자. 급한 게 이불 빨래다. 웃음이 새어나왔고 그 웃음 사이로 눈물이 슬며시 밀려왔다. 이게 뭔가 싶어서요. 며칠 전에는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이불 빨래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삶인가 봅니다. 웃음과 눈물이 겹겹이 배어드는 게 나라는 인간의 질감이겠지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이 이상한 감정. 년을 살아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한 달 뒤, 법원. 차가운 바람이 법원 건물 사이로 매섭게 불어왔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마치 거대한 묘지석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다. 법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허리가 쑤시고 엉덩이가 베겼다. 이런 의자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건가 싶을 정도였다. 엄마, 형수님, 언제 와요? 작은 아들이 제 옆에서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며 물었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형수님 보고 싶어요. 그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찡했다. 한 달 동안 못 봤으니 보고 싶을 만도 하죠. 법정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기 시작했다. 방청석은 금세 차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도
몇 명 보였다. 다들 궁금했나 봐요.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 문이 열렸다. 큰 며느리가 들어왔다. 파란색 수에 죄수복이었다. 그 헐렁한 옷이 바람에 펄레겼다.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이 야위었더군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다. 염색했던 머리는 반쯤 새치가 드러나 있었고 손목의 수갑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어머, 제가 그 여자야. 완전 흉악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범하게 생겼네. 그러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더 무섭다니까. 저렇게 얌전하게 생겨서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큰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훑어보다가 우리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 원망, 서운함, 그리움, 그 모든 게 뒤섞인 눈빛이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해 보였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새벽 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법률 용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청테이프 자국이 선명한 발목, 이불의 거친 감촉. 작은 아들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엄마, 형수님이야. 왜 저 사람 욕해? 형수님은 엄마랑 이불 놀이했잖아. 조용히 해. 국선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다. 젊은 변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2개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밀린 월세, 굶주린 아이들, 이혼한 남편은 양육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수치심에 젖은 얼굴.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법정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큰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섰다. 수갑찬 손이 떨렸다.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닿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어머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제가 미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매일 새벽 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편의점에서 시간, 집에 와서 쪽잠, 다시 밤새 편의점. 그렇게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가입을 받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정말 미친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돈만 있으면, 그 돈 일부만이라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을 거라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날 제가 어머니께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너무 신분을? 작은 아들이 또 옆구리를 찔렀다. 엄마 형수님, 울어. 손수건 줄까? 가만히 있어.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습니까? 네, 흐느끼는 울음 속에서 간신히 대답이 나왔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시어머니께 그런 짓을 하다니. 판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피해자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쑤셨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판사님,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제 며느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년 전 제 아들과 결혼해서 들어온 아이예요. 그때는 얼마나 예뻤는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큰 며느리가 흐느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못난 놈이었어요. 사업한다고 큰소리치다가 실패하고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런 아들과 살았어요. 저 아이가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다. 네, 맞습니다. 제 며느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건 명백한 범죄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혼자서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서러운지. 내 목소리에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다. 판사님,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면서 애들 키웠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붓고 손님한테 무시당하고 그때 그 서러움을 저도 압니다. 큰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요. 이미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압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 새끼 굶는 게 그게 제일 마음 아픕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게, 옆집 애는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는 못 보내는 게, 그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애가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못난 엄마라서 우리 애가 배를 골는구나. 그 자책감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큰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저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는 돼요. 애를 굶기느니 차라리 자기가 죄인이 되겠다는 그 마음, 그게 엄마예요. 나는 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날, 나는 딸을 얻었다고 생각했어. 아들만 둘 낳아서 딸이 없었는데 네가 딸처럼 딸았잖아. 어머니, 저 이거 해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런 네가 이 지경이 됐다는 게 나도 가슴이 아파. 내가 좀 더 챙겨줬으면, 내가 좀 더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판사님,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미고 이 사람도 어미니까요. 어미가 어미를 어떻게 이해 못하겠어요.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끼리 어떻게 모르겠어요. 법정이 숙연해졌다. 판사님, 저 며느리에게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엄마 없이 어떻게 크겠어요? 아빠는 이미 도망가서 연락도 안 되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너무 힘들어서 잠깐 길을 잃은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사람은 좋은 엄마로,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피해자님, 이건 중범죄입니다. 살인미수. 알아요. 하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는 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아이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놨는지 알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다. 법정을 나오면서 복대서 큰 며느리와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였다. 어머님, 말을 잊지 못했다. 다 알아.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살아. 그냥 살아.
애들 잘 키우고. 작은 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형수님, 나중에 나오면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요. 큰 며느리가 울면서 고마워요, 도련님. 호송차가 출발하기 전 큰 며느리가 차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주들은 며느리 여동생에게 맡겨줬다고 들었다. 그 아이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싶지만 그 아이들도 내가 불편하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구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공책과 연필을 사는 학생들. 저 나이쯤이면 우리 손주들도 이제 그만 생각하자. 저녁 작은 아들과 밥을 먹으며를 봤다. 엄마 형수님은 언제 나와요? 모르겠다. 한참 있어야겠지. 그럼 조카들은 이모의 집에 있대. 진우, 진니 보고 싶어?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래, 나도 보고 싶네. 그것이 전부였다. 사무치는 그리움은 깊이 감추고 손주들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삶이란 어쩌면 이런 것인지 모른다. 빗소리 따스한 햇살. 그저 그런 평범한 날들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인지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그저 묵묵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 부디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혹시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자식 농사라는 것이 어찌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겠는가.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을지라도 결국 결실은 아이의 몫인 것을. 오늘 하루 힘겹게 버텨낸 당신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부디 건강하고 부디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그의 숨결이 희미하게 흩어졌다.